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동 전쟁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물가 문제를 또 자극할 수 있고, 결국 지금은 모든 게 기승전 금리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곧 금리 인상 압력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쩌면 작은 변수가 아니라 거대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사진을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중동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현장의 모습이고요. 정말 절대 나서는 안 될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역시 여러 사진들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림으로써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분쟁을 중단해 달라라는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방과 중동국 간에 뭐 당연히 입장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중동 전쟁이 다소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분명 줄 텐데요. 그 영향은 1단계가 바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죠. 전쟁과 국제 유가 불안은 항상 따라다니는 소재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만 해도 거의 국제 유가가 한 4% 정도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WTI, 브렌트 유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그 밖에도 다양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좀 봤을 때 전쟁과 국제 유가 불안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당연히 관계가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뭐 1970년대도 여기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고 국제 유가가 레벨업이 됐었고, 또 이라니안 레볼루션이 있을 때 또 급등했었고,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워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가가 급등하죠. 또 떨어지는 듯 했다가 또 걸프전이 있었고요. 급등하죠. 또 안정화되는 듯 했다가 뭐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아시안 외환위기죠. 9.11 테러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국제유가 급등하고, 이라크 워 있고 국제유가 급등하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 전쟁이 있었다. 전쟁과 국제유가 불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구나. 뭐 그렇게 일단 잠정 지어봐도 좋겠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22년부터 찾아온 초인플레이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쟁 그 자체는 국제 유가의 공급에 불안을 줄 수 있고, 그게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겠거나, 이렇게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를 봐야 돼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봐야 돼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물론 과거 분쟁을 보면 이렇게 단기전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았고요. 그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다소 화해 모드를 가져가고 있던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공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좀 정의해 보면, 첫 번째는
매우 이례적인 하마스의 공격이었다라는 게 대규모 폭격이 있었고 국경을 침투하는 매우 이례적인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역시 전쟁을 선전포고하고요. 매우 강도 높게 보복을 천명하는 것.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이번 사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타국이죠. 확전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여타국 시아파죠. 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후디 이쪽 이들이 또 가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확전될 소지가 또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안감을 줍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국가가 다소 화해 모드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사태의 향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걸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이스라엘이 단기 대규모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휴전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진행하고 심지어 점령하고 전쟁이 좀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중동 다수 국가 간의 분쟁으로 확전될 소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다.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됩니다.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고 그냥 일시적인 급등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불안한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중동 산유국들이 뭔가 이 전쟁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담은 어쩌면 직접적인 가담도 있겠지만 우회적인 가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우회적인 가담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 지원이죠. 무기 지원이나 자금 지원. 근데 미국 정부는 지원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이미 펼쳤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나 혹은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 부분에 어쩌면 이제 자금적으로라도 전쟁에 우회적인 참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양상은 더 커질 수 있고 확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러우 전쟁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참전국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불안한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향후 전개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시나리오에 맞게 국제 유가를 전망하고 물가를 전망하고 또 금리를 전망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장기 추이를 가지고 왔어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면 이게 국제 유가가 급락했을 때 전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찍었었을 때 그때 저는 명확히 원유 선물 ETF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서적 2020년 경제 전망, 2021년 경제 전망 둘 다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좀 추천드렸었죠. 22년 전망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치솟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 있었고 여기 WTI 가격으로 123.7달러까지 배럴당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화되다가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으로 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하고 감산을 이행하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에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근데 원유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돼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제 유가를 결정짓는 공급 사이드에서 원유를 감산한다고 했을 때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떨어졌을까? 이것은 셧다운 우려라든가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원유 수요가 줄어들겠다라는 수요 측면이 또 국제 유가를 떨어뜨린 요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국제 유가가 정점 찍고 다소 좀 떨어져줘서 이게 좀 떨어져줘서 다행이다 라고 했었던 터였어요. 이것을 좀 단기 추이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한 것을 말씀드렸다면 반등한 이후에 셧다운 우려 등등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으로 국제 유가가 다소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상당히 좀 기대를 걸었죠. 아,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국제 유가가 이만큼 떨어지다가 다시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근데 특히 이 그래프를 잠깐 유심히 보십시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랑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요. 보세요. 2022년 초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물론 다시 급등했지만 이 국제 유가가 물가에 반영되는데 대략 한 3개월 이건 선물 시장 가격이니까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데 3달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2년 6월이 역사상 최대 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7월달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흐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줘요. 그 이후에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때 이때 나름의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23년 7월을 기점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할 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중국 소비자 물가, 유로피언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했죠. 최근 우리나라도 2%대까지 떨어졌다가 3.4, 3.7%로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물가를 못 잡게,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쟁에 따른 영향은 바로 국제 유가라는 거죠. 물론 이 전쟁이 얼마나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제 유가는 더 치솟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 저는 이제 모든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을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국제 유가 전망이에요. 이 전망에도 23년 3분기보다 4분기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높아진 국제 유가가 나름 24년 1분기까지만 유지되다가 그리고는 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또 레벨업 된다는 말이에요. 또 고금리 장기화인 것처럼 국제 유가가 고유가 장기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가 장기화는 곧 고물가 장기화고 고물가 장기화는 곧 고금리 장기화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소지가 있다라고 이 국제유가 전망마저도 수정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요. 당연히 물가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물가 장기화예요.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잡히지 않은 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제가 한 1년 동안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바로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원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그래도 나름의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으로 EIA는 전망을 했었는데
물론 어떤 악조건 하에서 중동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악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원유 감산을 못하고 이럴 경우 그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데 지금의 시나리오는 이쪽으로 가깝게 가는 거죠. 국제유가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그 정도의 영향까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쟁 국가가 산유국도 아니고요.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고요. 전쟁할 때 보통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요.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대략 한 35%, 글로벌 35%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을 봉쇄하거나 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악조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는 국제유가가 얼마든지 이쪽으로 상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국제 유가가 정점을 찍었을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요.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지다가 물가 상승률이 최근 2개월 연속 반등했단 말이에요. 2개월 연속 반등할 때 앞서서 국제 유가가 반등했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 물가조차도 바닥 찍고 반등하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것도 이 물가 상승률이 더 2%라는 물가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게 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고 그나마 계속 위안을 삼았었던 게 뭐예요? 금리 인상 끝날 수도 있다. 11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었던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그 배경은 이 근원 물가가 안정화돼서인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요. 일단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올라간 헤드라인 물가가 또 전반적인 근원 물가를 다시 자극해요.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근원 물가는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인데 이 근원 물가에도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중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재화가 있어요. 근원 재화. 그리고 근원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면 근원 재화 가격을 뭐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자극해요. 그런 서비스 물가도 다시 자극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바로 금리죠.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의 향방을 봐야죠. 근데 그동안 물가에 대한 전망이 23년 연내에 3.3% 헤드라인 찍을 거야. 또 근원 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의 추세를 반영한 물가 전망이었던 거예요. 그 물가 전망에 기초한 향후 기준금리 스탠스라는 거죠. 이 값이. 근데 당연히 그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게 되면 물가가 다시 치솟게 되고 그 높아진 그 물가는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FOMC 위원들을 설득시키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겠다면 이 매파들이 더 힘을 실는 거죠.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지금 이 정도 금리 가지고는 충분히 제약적이지 못하다. 물가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 급등, 이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걸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FOMC 위원들의 매파적인 어떤 의견이 더 관철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국제 유가 상승은. 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5.55%에서 5.25%로 갈 가능 5.75%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오늘 이 패드워치를 돌려보니까 아직도 뭐 아직도 기준금리 인상 굳이 필요하냐라는 입장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힘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설마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런 생각을 그래도 다소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패드워치를 돌려보니까. 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다음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생각은 뭐냐면, 자, 물론 이 전쟁이 단기간 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안에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더 확전되느냐 이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또 다른 방식으로 확전된다 라고 한다면 10월 중순 후순으로 갈수록 금리 인상 하겠네. 그러니까 FOMC 회의를 목전에 두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 없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갖다가 소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헛된 기대라고 표현했죠. 헛된 기대를 갖다가 금리 인상 안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이제 10월 말로 가면서 만약입니다. 전쟁이 그때까지 계속되고 국제 유가가 치솟는 흐름을 보면서 점점점 여기 보이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무게를 드는 게 21.7%였는데 이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 뭘까요? 시장의 기대의 변화예요. 기대의 변화는 그만큼 뭐를 뜻하죠?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제유가가 치솟겠네? 그리고 그러면 강달러가 오겠네? 더군다나 국제유가 치솟으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물가 더 올라가면 금리 인상 더 하겠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해석으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뭐라 했어요? 최악의 경우 7%까지 갈 수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 그렇다라는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도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실현된다라는 그 공포감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굉장히 큰 이 자본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종전에 기대했던 그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재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것이 이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악재 요인이 되고 그 악재는 분명 주가 하방 압력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 단기간 안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마무리된다면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제가 이 전쟁이 미칠 영향, 경제적 영향 그리고 그 영향에는 물가와 금리가 있다라는 말씀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의를 남겨주시면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남겨지는 동안 홍보 의견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을 발간한 기념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거나 또 제 커뮤니티 공지란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공지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녹화 중단하고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